아니, 형수님, 형수님 맞으시죠? 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아니, 형수님 맞잖아요. 저 철우예요, 철우. 왜 형수님께서 길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집에서 쫓겨나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최경숙 씨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영하 20도 추위에 길에서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었던 건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는 사연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경숙입니다. 제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 멀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내일도 날이 춥다던데. 나갈 때 옷 단단히 입어. 라고 저를 걱정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남편이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병원에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가며 남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했고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하자 저는 정신없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문 너머로 남편이 걸어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출장이라도 간 거겠지? 이런 터무니없는 망상을 하며 흐릿한 눈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난데없이 거친 고함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주위를 압도하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른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떼먹고 죽어버리면 난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저는 몹시 당황해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남편 장례식장에 와서 갑자기 돈을 내놔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들었어? 당신 남편이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빨리 돈 안 내놔! 진짜 장례식장 엎어버린다!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몰랐던 남편의 빚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저도 순간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당신들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빌렸길래 남편 장례식장에 와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저는 행패를 부리는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난데없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얼마를 빌렸냐고? 얼마인지 말하면 당신이 대신 갚을 거야? 12억이야. 12억. 무려 12억이라고. 당신이 김민석 와이프 맞지?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빌린 돈 어떡할 거야? 당신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당신이 대신 갚아야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12억. 12억이라니요.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금액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입을 열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12억. 12억이라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제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은 마치 저를 비웃듯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12억을 빌린 건 엄연한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도 이 돈 못 받으면 끝장이야. 이 돈 못 받으면 우리도 당신 남편 따라가야 한다고. 그들의 말은 냉혹하기만 했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큰 액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은 어떻게든 무사히 마쳐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스스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남편, 장례식만이라도 조용히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빌려간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잘 보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최소한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더니 깜짝 놀랄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럼 각서라도 써. 내가 갚겠다고. 각서라는 말에 제 귀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남편이 진 빚이라면 어떻게든 제가 갚아야 할 테고, 당장 남편 장례식이라도 무사히 마쳐야 했으니깐요. 저는 결국 사채업자들이 내미는 각서에 사인을 했고, 그제야 사채업자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남긴 빚보다도 더 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협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그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모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아들은 아무것도 못 본 척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건 아니죠? 아들의 말은 마치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자기 엄마를 둘러싸고 협박까지 한 걸 두 눈으로 보고서도 아들은 오로지 자신의 일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가 빚졌다는 거. 나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설마 그 돈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건 아니죠? 심지어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도 죄책감도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받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서가 엄마가 언제 너한테 갚으라고 했니? 그냥 엄마를 좀 위로해 줄 순 없니? 저도 위로해야 하고 싶죠. 근데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죠. 아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가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아들은
제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절대 저한테 빚 안 떠넘긴다고! 저한테도 각서 써주세요. 저는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각서를 써달라고. 네, 저한테도 각서 써주세요. 절대 저한테 빚 안 떠넘긴다고!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억울한 일 생기는 거 정말 싫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보다도 아들의 싸늘한 목소리가 더욱 무서웠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서가 정말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야겠니? 그럼 뭐요? 설마 저한테 빚을 떠넘기려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엄마가 저한테 약속해주면 되잖아요. 절대 제 인생에 피해 안 주겠다고요. 그냥 지금 당장 각서 한 장만 써주세요. 그러면 저도 조용히 있을게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 기절이라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줘. 너희 아빠 장례식 끝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제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남편과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틈도 없이 무서운 현실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대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문 열어. 도대체 돈 준다던 건 언제 줄 거야? 그 돈 못 받으면 나도 죽어야 돼. 내 남편이 우리 인생 망쳐놓고 도망친 거랑 다름없다고. 그 남자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웃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12억 빚지고 있는 여자가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저를 안타깝게 보던 사람들도 사채업자들의 거친 언행을 듣고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시장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웅성거리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남편이 사업 망하고 빚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난 거라고 하던데. 저러다 진짜 누군가한테 잡혀가는 거 아니야? 속삭이듯 말하면 저에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포기를 하면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 빚을 넘겨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사채업자들에게 저는 당당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변호사 상담받았어요. 상속 포기할 거니까.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사채업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냥 상속 포기한다고 우리가 당신 남편한테 빌려준 12억을 그냥 포기할 것 같아? 만약 당신이 책임을 못 지겠다면 그 빚을 갚을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 말이야. 그들은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겠다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회사 이름과 주소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도 다 알아놨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손주가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도 다 조사를 해놨더군요. 너희 할머니가 빚을 안 갚아서 너희 엄마 아빠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손주 앞에서 떠들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해결하려면 이 집을 팔 수밖에 없겠어.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울었던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잠시 아들네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탐탁치는 않았지만 저에게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남편 빚을 정리하고 저에게 남은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안 입던 옷들도 모두 정리하고 필요 없는 짐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짐들을 모두 정리하니 제게 남은 건 옷까지 조금 하고 남편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지금 집에 없는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운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네 집안에서 아들 휴대폰 벨소리가 분명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분명 집안에 있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에 없는 척 그저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서가 엄마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단다. 부탁이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까 싶어 문에 귀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그 정적이 차라리 저를 향해 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라도 지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서가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리고 엄마가 약속했던 대로 너희한테 피해 안 끼치고 조용히 지낼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선 제 모습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견딜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버티고 또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심정에 저는 미친 듯 아들네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분이나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왜 찾아오신 건데요? 아버님 빚 정리한다고 집까지 파셨다면서요? 어머니 따라다니는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빚은 다 정리했어. 이제 사채업자들이 따라올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잠시만 신세 좀 질게. 분명 오늘 아침까지는 잠시 신세 져도 된다고 했잖니. 엄마는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한텐 이런 빚쟁이 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이거나 받고 썩 꺼지라는 듯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저한테 던져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한테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니? 밖엔 눈까지 펑펑 내리는데 어쩌라고요? 찾아오지 말라니까요. 그때 저는 문 안쪽에서 다른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지소가, 아들, 우리 아들, 엄마 왔다. 엄마랑 얘기 좀 하자꾸나.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문 안쪽에 기대서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날씨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묵직한 눈발이 날렸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거리의 사람들은 서둘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버티며 보증금이 필요 없는 월세 단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방을 보여주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정말 여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곰팡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구석진 곳엔 이미 곰팡이가 까맣게 번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공간에는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은 문이 덜컥거렸습니다. 한기가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천장의 전등은 깜빡이며 불안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 70이 다 되어 이렇게 살게 될 줄이야. 혼잣말이 내뱉으며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삼켰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도 감상에 젖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 일단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바닥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몸을 웅크리고 앉아보았지만 낯선 냄새와 눅눅한 공기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곳이 내 인생 마지막 보금자리라니. 서러운 감정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다 된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주방 일을 배우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절당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같은 말을 들으니 희망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청소업체에 가서 청소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가 폐지를 줍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 남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곁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이고 마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노력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폐지를 팔러 갔을 때 종이 몇 킬로그램을 손에 쥐고도 창피함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자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겨우 몇천 원이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라면을 사면 어떻게 하루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추운 겨울바람이 옷 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발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폐지를 주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길 한편에 붕어빵 가게가 보였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아저씨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이나 폐지를 줍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붕어빵을 사 먹으면 쌀 살 돈이 없는데. 주머니 속 1,000원짜리를 꼭 쥐고 붕어빵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을 보니 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1,000원 한 장이 내일을 버틸 수 있는 쌀 한 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돈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형수님 맞으시죠?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 속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 철우 씨?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후배 안철우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으며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 그리고 저 또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형수님이세요? 철우 씨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철우 씨의 시선이 내 낡은 점퍼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신발, 그리고 리어카 위에 가득 실린 폐지 더미를 지나치자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형수님께서 왜 길에서 폐지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정이 좀 생겨서. 어설프게 웃으며 대충 넘기려 했지만 철우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랑 연락이 끊긴 지 꽤 됐지만 설마 형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은 몰랐습니다. 형수님께서 직접 폐지를 줍고 계실 줄은. 사실 철우 씨와 저희 부부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채 2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대학 후배라며 철우 씨를 데리고 오더군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집에서 술이나 한잔하려고 데려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철우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좀 지내야 할 것 같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서?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철우가 지금 집이 없대.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하숙비도 못 내서 쫓겨났다더라.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 금방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깐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될까?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신혼인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어떡해. 남편은 당황하며 철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철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남편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철우가 정말 갈 곳이 없다잖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우 씨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가방을 다시 챙기는 모습을 보니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하니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봐요. 그렇게 철우 씨는 우리 집에서 반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철우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우 씨는 취업에 성공했고 우리 집에서 나간 뒤 1년 후에 꼭 신세를 갚아야겠다며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제가 못 냈던 월세입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의 배려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철우 씨,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돈 받을 생각하고 도와준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철우 씨는 30년 가까이 우리 부부와 계속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아마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며 먼저 연락을 끊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에서 폐지를 줍다 철우 씨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몇 년 동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 남편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빚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 상속 포기를 해서 법적으로는 빚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사채업자들은 그 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며 협박했고 심지어 아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릴 거라며 위협했고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 그 빚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철우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 형이 사채를 썼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거군요. 철우 씨는 한숨을 쉬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직접 찾아가려고도 했었는데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야 했는데 형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철우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철우 씨가 찾아왔더라도 남편은 절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조차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철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철우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러면 지금 민석이 형이 졌던 빚을 해결해 주시려고 집까지 팔고 지금 길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거예요? 철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형수님께서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시다니. 철우 씨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뭐든지 다 도와드릴 테니 집부터 새로 구하러 가요. 제발요. 형수님께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생활비도 매달 드릴게요. 저는 얼른 손을 뺐습니다.
아니에요, 철우 씨. 제가 어떻게 철우 씨한테 도움을 받겠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하지만 철우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모른 척하겠어요? 형수님께서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갈 곳 없을 때 저를 걷어주셨잖아요. 그때 형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면 저는 정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형수님을 모른 척하면 제가 하늘에 있는 민석이 형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철우 씨는 몇 년 전에 회사를 나와 창업을 했고, 지금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우 씨는 곧장 저를 데리고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곰팡이와 악취로 가득했던 단칸방에서 벗어나 깨끗한 작은 빌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깨끗한 공기, 따뜻한 바닥.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보일러도 잘 작동하지 않는 찬 바닥에서 지냈던가를 생각하며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우 씨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형수님,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철우가 다소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철우 씨. 저는 연신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했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돕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철우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생활비도 매달 제가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철우 씨. 이렇게 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생활비까지 받을 순 없어요. 저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러자 철우 씨는 주저없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 청소일이긴 한데 실내에서 일하시면 되고 폐지 줍는 것보다야 아무래도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동전 몇 개를 손에 쥐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사무실 곳곳을 돌며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폐지를 줍던 때처럼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매달 월급 받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우 씨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쯤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지석이.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이토록 오랜 시간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연락을 하는 거니? 제가 제발 며칠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며 애원할 때 그토록 모질게 등을 돌렸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인 자기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왜 2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도와달라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몰이 망했고, 그 과정에서 빚이 쌓여 이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손주를 두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제발 이자라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마음은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분명 가슴이 아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너한테 빌려줄 돈이 어딨니? 내 아버지 빚 갚느라 집도 팔고 빈털터리가 된 걸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엄마가 갈 곳이 없다고 제발 너희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묵게 해달라고 했을 때 넌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엄마를 어떻게 내쳤는지 잊었냐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을 잃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오던 지난 날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우 씨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둔해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우 씨는 그런 저희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라도 이야기하셔야죠. 저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말해도 되는 걸까?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삼키기엔 너무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한테서 2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한마디에 철우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지석이한테서요? 아니, 2년 만에 갑자기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이 쌓였고 결국 며느리가 손주를 두고 도망쳤대요. 이제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네요. 철우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께 무슨 돈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형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했던 거 아니에요? 문전박대 당했던 날 느꼈던 참담한 감정이 다시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자리 구할 때까지 이자라도 낼 수 있게 좀 도와달래요.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도와준다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철우 씨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은 아들인가 봐요. 미운데, 너무너무 미운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철우 씨는 혼자 생각에 빠진 듯 하더니 조심스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에서 배송 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형수님께 효도하겠다는 조건으로 면접을 보게 하죠. 효도하겠다는 조건으로요? 네,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 분명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철우 씨의 제안은 저에게 마치 한 줄기 햇살 같았고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철우 씨네 회사에 와서 철우 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고 과연 아들이 진정 변할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철우 씨 말대로 기회라도 한 번 줘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할 생각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철우 삼촌네 회사로 면접 보러 와라.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꼭 갈게요.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저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복도에 앉아 면접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철우 씨는 면접을 진행하며 아들에게 정면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석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을 때 왜 그렇게 냉정하게 외면했던 거야? 그 순간 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혹시라도 제게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리했다곤 하시지만 또 다른 빚이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을 정말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우 씨는 한참 동안 지석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한 달 계약직으로 시작하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지석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철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끝까지. 지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저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 말이죠. 아들은 철우 씨의 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짐을 나르다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배송지를 헷갈려 담당자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배달 상자를 들고 땀을 닦으며 서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회사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거만했던 아이가 이제는 직접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저를 대하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틈만 나면 다가와 말을 걸고 퇴근 후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함께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같이 바닷가 다녀올래요?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이 마냥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버텼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날 차갑게 외면했던 순간들, 문전박대했던 그날 밤, 벨이 울리는 대도 일부러 받지 않던 그 무정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진심으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저에게 효도를 하겠다는 조건하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철우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게 잘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아들의 진심을 100%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고 싶어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려 합니다. 아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식인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남편이 묻힌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유골함 앞에 서자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살아생전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따뜻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네요. 사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짐을 남기고 떠났냐고, 왜 아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신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남겨진 빚을 어떻게든 정리해보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세상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젊은 시절 당신과 제가 철우 씨에게 베풀었던 작은 선행 덕분에 결국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깐요. 이제 우리 아들 지석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봐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오롯이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해볼게요. 당신도 부디 하늘에서 우리 지석이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해요. 오늘은 이만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다음에 또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최경숙 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최경숙 씨의 아들 지석 씨가 진정으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